조선 궁궐안 여성들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비단옷에 금비녀를 꽂고 아무 걱정 없이 후원을 거닐다. 가끔 수라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는 삶. 문 밖에서 바라보면 누구나 그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새벽 4시 파루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 실제 궁궐안 여성들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무거운 어여머리부터 후궁의 텅 빈 처소 문 앞 촛불까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담장 안에서 마친 궁녀들의 공동묘지까지 오늘은 그 문 안쪽으로 들어가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를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보루각에서 물시계가 때를 알리면 종로와 남대문, 동대문으로 파루 소리가 퍼져나가며 한양도성의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궁궐안 교태전 처소에는 이미 인기척이 일었습니다. 지밀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침전 문 밖에서 몸을 숙이며 중전마마 기상하시옵소서 하고 낮게 아뢰면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이불 안에서 옷깃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루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중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밀 소속 궁녀들은 아침 8시와 오후 3시에 교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중전이 잠드는 시각이 늦으면 밤을 새워야 했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밀 라인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순물을 준비하고 빗을 꺼내놓고 오늘 차려입을 옷들을 한 겹 한 겹 펼쳐두는 일이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세수관에서 따뜻한 물을 들여 중전의 얼굴과 손을 씻기고 나면 본격적인 단장이 시작되었는데 이 단장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도 1시간 반, 길면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단장의 핵심은 머리였습니다. 중전을 비롯한 왕실 여성들이 예를 갖춘 자리에 나갈 때 올리던 어여머리는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따 올린 뒤 그 위로 가채로 만든 나무틀인 큰 머리를 얹고 이를 머리에 고정시키는 떠구지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위로 봉황 모양의 봉잠과 나비 모양의 떨잠이 하나씩 고정되고 뒷꽂이와 각종 비녀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된 장신구만 15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 제자리를 찾는 데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어여머리는 보는 이의 눈을 압도할 만큼 화려했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이고 다녀야 하는 중전의 목과 어깨는 무거움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훗날 고종대 궁녀들의 증언에는 어여머리의 무게로 인해 목과 등에 통증이 생기는 일이 잦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완성되고 나면 옷 입는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를 기준으로 중전의 겉옷 아래에는 가슴 가리개부터 속적 3, 속저고리, 저고리, 당의 순서로 옷이 겹쳐졌습니다. 아래로는 단속꽃 위로 겹겹의 속치마와 겉치마가 차례로 올라갔고 예를 갖추는 날에는 그 위로 원삼이나 저기가 더해졌습니다. 왕비의 원삼은 붉은빛 홍원삼이었고 그것을 입고 매무새를 가다듬는 순간 궁녀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중전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기쁨도 피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궁모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장이 끝나면 서둘러 자리 쪼반이 들어왔습니다. 죽이나 미음 한 그릇 수준의 가벼운 아침 욕이었는데 이를 마치기가 무섭게 문안 인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효는 모든 의례의 뿌리였고 왕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처럼 중전 역시 매일 아침 우전을 찾아 문안을 올려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와 왕 대비 그리고 대비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세 곳을 차례로 돌아야 했고 각 처소마다 정해진 예절과 말씀을 빠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시작된 문안 행차는 짧으면 1시간,
긴 날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문안 행차를 마치고 중전의 처소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앞뒤로 늘어선 궁녀들과 내시들이 소리 없이 발걸음을 맞추며 따르는 가운데 중전의 옷자락이 돌바닥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중전에게는 드물게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수라 시간이었습니다. 수라는 하루 2번, 오전 10시 전후와 오후 5시 전후에 정찬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라상이 들어오기 전에 김이상궁이 먼저 모든 음식을 한 숟가락씩 맛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거나 상한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김이상궁이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야 비로소 상이 중전 앞에 놓였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라상은 화려했습니다. 은그릇에 담긴 밥과 국, 그리고 2가지의 찜요리와 구이, 전, 나물, 장류, 젓갈에 이르기까지 12가지가 넘는 음식이 상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감탄하거나 음식 맛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소리 없이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곁에 선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라상이 물러나면 잠시 뒤 다음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의 오전 업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내명부를 총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명부는 왕실한 여성들의 위계 질서를 이루는 말로 왕비를 정점으로 그 아래 정일품 빈에서 종구품 주변궁까지 18단계의 품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아래로 상궁에서 견습라인까지 수백 명의 궁녀가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실질적인 수장이 중전이었고 각 처소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건의사항을 중전이 직접 결재하거나 제조 상궁을 통해 처리해야 했습니다. 어떤 라인이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소의 비품이 부족한지, 어떤 궁녀를 승격시켜야 할지와 같은 일들이 쉼없이 들어왔습니다. 내명부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낮것상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수라와는 달리 낮 사이 요기를 채우는 간단한 상이었는데 국수나 만두 또는 떡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면 오후 내내 또 다른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중전은 친잡례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친잡례는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례로 조선의 왕비가 나라의 국모로서 백성에게 농사와 직조의 중요함을 몸소 보여준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후원 최상단에서 해마다 봄이 오면 중전이 예복을 차려입고 뽕나무 가지를 직접 잘라 누에 상자에 넣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내명부 여성들이 품계 순서대로 도열해 같은 동작을 이어받았고 이 광경은 궐박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후가 깊어지면 또 한 차례 문안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문안은 아침만큼 이동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전이 여러분 계신 날에는 마찬가지로 발걸음을 더해야 했습니다. 문안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오면 저녁 수라가 기다렸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김이상궁이 먼저 음식을 맛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상이 들어왔고 중전은 소리 없이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녁 수라가 끝나고 물러가면 처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 안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긴장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어느 처소로 향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어디에서 밤을 보낼지는 그날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때로는 중전의 교태전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때로는 후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중전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질투를 드러내거나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 것은 국모로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중전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던 패비 윤씨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세대를 넘어
궁궐한 여성들 사이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종의 왕비 패비 윤씨는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하다 결국 중전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연산군이 되어 나중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지만 그것도 결국 그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이야기는 조선의 왕비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전들은 밤마다 조용히 왕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자신의 처소를 향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도 어느 쪽이든 같은 표정으로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왕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밤에도 등잔 하나를 밝혀두고 처소를 지키는 것이 중전의 자리였습니다. 그 왕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후궁의 처소였습니다. 후궁의 세계는 중전과는 또 다른 결로 얽혀 있었습니다. 정일품, 빈에서 종사품 수건까지의 품계를 가진 후궁들은 저마다 자신의 처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처소의 크기와 내부의 빈부는 왕의 총애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처소에는 하사품이 넘쳐 흘렀고 궁녀도 넉넉히 배치되었지만 총애가 식은 처소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하루도 중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단장을 갖추고 아침 문안을 드리러 나서야 했습니다. 다만 후궁들이 문안을 드리는 대상에는 중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중전의 처소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예를 올리는 것이 내명부 질서의 기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중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전은 내명부의 수장이었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예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 문안 자리에서는 잠깐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얼마나 편안한 분위기인지는 날마다 달랐고 잘못 한마디를 내뱉었다가는 오히려 처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품계 외에도 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느냐, 왕자나 옹주를 낳았느냐,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었느냐에 따라 처소의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세자의 어머니가 된 후궁은 궁 전체에서 달리 대우받았고 그 처소 앞에는 문안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왕자도 낳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는 후궁들은 점점 처소문이 닫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소 앞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왕의 행차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들이 쌓이면서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후궁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남긴 사람은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였습니다. 영빈 이씨는 1701년 숙종 27년에 겨우 6살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 지밀 소속 궁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을 모시며 어린 나이에 무거운 예절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 그녀는 25년 넘는 세월을 궁녀로 보낸 끝에 1726년 영조 2년 30살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승은을 입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중년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이후 화평옹주를 비롯해 줄줄이 딸들을 낳았고 1735년 마침내 영조가 그토록 고대하던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사도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사도세자는 영빈의 손에서 떠나 정비 정성왕후의 처소 궁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는 왕비의 양자로 입적되어야 한다는 법도 때문이었습니다. 영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곁에서 돌볼 수 없었고 아이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영빈은 멀리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세자 자리에 올라 대리청정까지 맡게 되었지만 그와 영빈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20대를 넘어서면서
궁궐 안에서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언행이 점점 격해지고 궁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 중록은 그 시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인자가 내관과 나인들을 죽인 것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다고, 그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영비는 궁궐 어딘가에서 이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어머니로서 막을 힘도 없는 자리에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영비는 결국 아들의 비행을 영조 앞에서 직접 고하고 말았습니다. 세인자가 궁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임금을 위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주는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던 나무로 만든 궤였습니다. 영조의 명으로 대궐 외소주방에서 큰 뒤주 하나가 끌려 나왔고 사도세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진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중록에 의하면 영빈은 며느리 해경궁 홍 씨에게 내 아들 내가 죽인 거 아니지 하고 절규하며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의 죽음에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영빈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도 영빈의 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자 정조가 언젠가 임금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 중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영조는 세손을 사도세자가 아닌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겠다고 결정했고 그 소식을 들은 영빈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1764년 영조 40년 음력 7월 25일 그날은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빈 이 씨는 경희궁 양덕당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를 따른 것처럼 향년 68세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자신이 불러왔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마감한 생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이야기는 후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궁에 들어온 지 63년 만의 죽음이었고 그 63년 사이에 아들을 포함한 6명의 자녀 가운데 화와 농주를 제외한 모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화려한 자리에 오른 후궁이었지만 그 화려함 아래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는 그녀의 마지막 이틀이 말해줍니다. 영빈 이 씨처럼 사도를 남긴 이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처소 안에서 세월을 보낸 후궁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품계는 있었지만 왕의 총애가 끊기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처소에서 낮에는 창밖을 내다보고 밤에는 등잔 하나만 밝혀둔 채 하루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 처소에서 아침 문안을 드리러 나가면 중전 앞에서 예를 갖추고 총애받는 다른 후궁 앞에서도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처소 문을 열면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대로인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후궁으로 들어왔다는 기록과 언제 죽었다는 기록 사이에 수십 년의 여백만 남아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바로 그들의 궁궐한 삶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궁녀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에는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궁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지밀, 침방, 수방, 내소주방, 외소주방, 생과방, 세답방의 7부서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었고 그 외에 세수간, 퇴선간, 등촉방 같은 부설부서에도 사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로 처음 궁에 들어오는 나이는 부서마다 달랐습니다. 지밀 소속은 가장 어려 4살에서 8살 사이에 입궁하는 것이 관례였고 침방과 수방은 6살에서 13살 사이, 나머지 부서는 12살에서 13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밀에서 일하는 궁녀들은 왕과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어와 오랜 세월에 걸쳐 몸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린 견습나인들을 생각시라고 불렀는데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내명부 법도와 궁체 쓰기, 동몽선습, 소학, 내훈을 배우며 궁궐 생활에 차차 녹아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시가 입궁한 지 15년이 되면 왕이 첩지와 옷감을 내리는 계례의식을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습니다. 나인이 된 날은 궁녀들에게 하나의 생일 같은 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날이 사실상 신랑 없는 결혼식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평생 처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극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지나면 왕이 상궁 첩지를 내렸습니다. 4살에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35살이 넘어야 상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섣달 금은 밤에는 생각시들이 겪어야 하는 신고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큰 방상궁들이 생각시를 불러 모아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절과 규율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자리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횃불을 들이밀거나 큰 소리로 위협해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시켰다고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을 기록한 연구서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10대를 채 채우지 않은 아이들이 그 새벽에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이를 깨물었을지를 남아있는 기록들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지밀 소속 궁녀들의 근무는 하루를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아침 8시와 오후 3시에 교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궁녀들은 격일제로 근무했습니다. 지밀 라인은 왕과 왕비의 침전 주변을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변 보호와 기거, 잠자리,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중이 그들의 몫이었고 내시부나 내의원 같은 관청과의 교섭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명이 떨어질지 알 수 없었으므로 항상 그 곁에서 대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친방 라인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구성원들의 옷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감을 받아 정해진 치수와 형태대로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일이 친방의 일과를 채웠습니다. 수방 라인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복식과 장식물에 수를 넣는 전문 부서였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수 놓기 작업은 없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렸고 그 수백 개의 작은 꽃이 모여 하나의 궁중 자수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왕비의 예복 가슴팍에 올라가거나 왕의 용상을 덮는 방석 위에 펼쳐졌지만 그것을 만든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주방은 수라와 식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내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수라를 직접 담당하는 곳이었고 외소주방은 대신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위한 음식을 맡았습니다. 소주방 나인들의 하루는 불 앞에서 시작되고 불 앞에서 끝났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으며 여름에도 더위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생과방은 음료와 과자를 준비하는 부서로 각종 떡과 한과, 수정과 식혜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답방은 빨래와 옷의 뒷손질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왕실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의복을 세탁하고 다리고 수선하는 일을 이곳 나인들이 도맡았습니다. 각 부서의 나인들은 같은 처소 나인들과 방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한말 궁녀의 증언을 기록한 김용숙의 연구서에 따르면 세수관 나인과 소주방 나인이 한 방을 썼고 서로 다른 부서의 나인들을 의도적으로 같은 방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배치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평생을 처녀로 살아야 하는 여성들이 서로 간의 의지와 위안을 찾는 것을 막으려 했던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영조 실록에는 궁녀들 사이의 대식, 즉 서로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영조 3년에 올라온 한 사헌부 상소문에는 궁녀들이 서로 대식이라 하여 궁 밖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금했지만 그 금령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해줍니다. 궁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궁에 들어오고 나면 성씨에가 자를 붙여 김가, 박가, 이가 하는 식으로 불렸습니다. 평생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 대신 성씨 하나만으로 불리며 살다가 상궁이 되는 날 비로소 왕이 새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궁이 부여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은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병이 들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내의원에서 의관이 들어와 진료를 하기는 했지만 중증 질환이 생기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다른 나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궁을 나가거나 처소 한쪽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궁에서 죽음을 맞이한 궁녀들은 궁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상궁에 이른 사람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비석에 새겨질 수 있었지만 이름 없이 성씨만 가진 채 묻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궁궐 안에서 보내다 죽어서야 그 담장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궁녀들의 삶은 기록 속에서도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실록에는 중전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어도 그 옆에 서서 하루 종일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피로와 아픔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겨울 새벽 4시에 중전보다 먼저 일어나 새순물을 데우고 무거운 어여머리를 올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던 손, 밤이 깊도록 처소 밖 복도에 앉아 어명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눈빛은 기록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과 눈빛 없이 중전의 하루는 1시간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정이 울려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밤 10시 전후 궁궐 안 여러 처소에서 등잔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밀 궁녀 한 명이 마지막으로 중전의 침전 문 상태를 확인하고 물러났습니다. 후궁의 처소에서는 오지 않는 왕을 기다리다 지친 촛불 하나가 제 스스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빈 이 씨가 살았던 처소 방향 어딘가에서는 아들의 뒤주가 있던 자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답방 쪽에서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온 나인 하나가 저린 손목을 쥐어잡고 잠자리에 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왕은 밤 11시 취침에 들어갔고 그제야 궁궐 전체가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조선 궁궐 안 여성들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의 일과를 규율 속에서 보내며 질투도 슬픔도 드러낼 수 없었던 중전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들 속에서 조용히 늙어가거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후궁들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궁으로 들어와 이름도 빼앗긴 채 평생을 담장 안에서 보내다 이름 없이 묻힌 궁녀들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 이 세 가지 삶이 매일같이 어깨를 맞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루 소리가 울리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인정이 울리면 하루가 닫혔습니다. 그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